둘째 아들이 3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온천 여행 가자. 효도하고 싶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가방 무거우시니 차에 두세요. 휴대폰도 충전해 드릴게요. 저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주차장에 나왔을 때 차가 없었어요. 민수도 지연이도 보이지 않았죠. 민수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빌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고객님의 요청으로 연결이 되지. 차단이었습니다. 칠순을 앞둔 엄마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갔어요. 돈도 없이 휴대폰도 없이.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300억 건물주라는 걸요. 사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칠순을 일주일 앞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둘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가 서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죠. 민수는 3년 전 사업 자금 3억 원을 받아간 뒤로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자 지연이가 화사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거짓말이었죠. 민수 눈빛이 예전처럼 맑지 않았어요.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둘을 안내하며 차분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다음 주가 칠순이시잖아요. 그동안 효도도 못했는데 우리가 온천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지연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강원도 어느 고급 온천 리조트 사진이었어요. 객실도 깔끔하고 식사도 괜찮아 보였죠. 2박 3일 다녀오시면 돼요. 모든 비용 저희가 부담할게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큰형한테도 연락했는데 형은 해외 출장이라 못 온대요. 엄마랑 우리 셋이서 조용히 다녀와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큰아들 재욱이는 지난주에도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거든요. 출장은 무슨 출장? 민수가 형한테 연락조차 안 했을 게 분명했죠.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사업 망했구나. 돈 필요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민수 팔을 꼬집는 게 보였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거래처가 부도나서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정말 이번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15년 전이었습니다. 보험금 5억 원과 가해자, 즉 합의금 3억 원. 거기다 시골에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 12억 원이 들어왔죠. 저는 그 돈으로 강남 근처 상가 건물을 샀어요. 지금 시세로는 3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보험금으로 근근히 산다고만 했죠. 왜냐고요? 재욱이는 믿을 수 있었지만 민수는 달랐거든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돈만 생기면 허튼 데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바보 같았어요. 자식이 무릎 꿇고 빌면 마음이 약해졌죠. 3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았어요. 여행 다녀와서 얘기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말을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 아직 기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번 여행에서 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전처럼 착한 아들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요. 어리석었죠.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틀 뒤 새벽 6시에 모시러 올게요. 짐은 가볍게 싸세요. 옷이랑 세면도구만 있으면 돼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엄마 가방이랑 지갑, 휴대폰 다 챙기시고요. 온천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야죠. 둘이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재욱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칠순 축하드려요. 주말에 가족들이랑 찾아뵐게요. 재욱아, 민수가 여행 가자는데 너도 같이 가자. 민수가요? 민수한테 연락 온 거 없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재욱이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틀 뒤 새벽 민수 부부가 정확히 6시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가 제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들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차만 타세요. 저는 검은색 SUV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지연이가 조수석에 앉았죠. 차가 출발하자 지연이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어머님, 기대되시죠? 온천 정말 좋다던데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거리가 조용했어요. 차는 고속도로로 향했죠. 민수는 말이 없었고 지연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근데 5천만 원이면 되죠? 여행 다녀와서 얘기하자니까. 아, 네. 민수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효도 여행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2시간쯤 달렸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수는 이미 방향 지시등을 켰어요. 차는 천안 근처 대형 휴게소로 들어갔죠. 8시 반쯤 됐을 겁니다. 주말 아침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지연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여기서 한참 가야 돼요. 그래야겠구나. 저는 차에서 내리려다 가방을 집었어요. 습관적으로 들게 됐죠. 그런데 지연이가 얼른 다가와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가방 무거우시잖아요. 차에 두세요. 괜찮아. 화장실 갔다 올 건데. 아니에요. 제가 차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어머님, 혹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지만 저는 가방을 넘겨줬습니다.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가방이 좀 무거웠어요. 휴대폰도 주세요. 충전해 드릴게요. 배터리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요. 지연이가 제 휴대폰까지 받아갔습니다. 저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화장실로 향했죠. 뒤돌아보니 민수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휴게소 화장실은 복잡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기다렸죠. 10분쯤 걸렸을 겁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칠순을 앞둔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살이 깊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한숨을 쉬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차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저기였는데 주변을 둘러봤죠. 혹시 주차 위치를 잘못 봤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검은색 SUV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목소리를 높여 다시 불렀어요. 민수야, 지연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상한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주차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어디 갔어? 숨이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날 두고 갔을 리 없어. 화장실 간 사이에 차를 옮겼을 거야. 아니면 편의점에 갔거나.
저는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식당, 매점을 다 돌아다녔어요. 민수도 지연이도 보이지 않았죠. 휴대폰으로 전화라도 걸어야 하는데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가방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죠. 동전 몇 개만 달랑 있었어요. 1,000원도 안 됐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전을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렸죠. 대굴대굴 구르는 동전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어디 갔는지. 아드님이요? 주차장에 계시지 않아요? 차가 없어요. 여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자리를 떴어요. 저는 알았죠. 제가 이상한 노인으로 보인다는 걸. 치매 걸린 할머니가 가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휴게소 구석 벤치로 가서 앉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날 버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정신인 사람이 엄마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가겠어. 사고가 났거나 급한 일이 생긴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 저는 벤치에 앉아 입구만 바라봤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가족들이 손잡고 웃으며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뛰어다녔죠.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죠. 그런데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생각했어요. 돈을 더 줬어야 했나? 여행 오기 전에 5천만 원을 먼저 줬어야 했나? 아니면 더 다정하게 대했어야 했나?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재욱이는 공부도 잘하고 똑 부러졌는데 민수는 항상 형 그늘에 가려 있었죠. 저는 민수한테 더 신경을 못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가 삐뚤어진 걸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제 탓을 했어요. 엄마니까요. 아무리 자식이 못되게 굴어도 엄마는 자식 탓을 못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휴게소 직원이 다가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계시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드님이랑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연락은 돼요? 휴대폰이 차에 두고 내렸어요. 그럼 아드님 전화번호 아세요? 제 폰으로 전화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번호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직원이 번호를 눌러줬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고객님의 요청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차단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날 버리고 갔다는 걸, 계획적이었다는 걸, 가방과 휴대폰을 차에 두게 한 것도 화장실 가는 타이밍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할까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이 곧 올 거라고 했죠.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칠순을 앞둔 엄마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갔다니. 민수는 대체 뭘 믿고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쥐어짤 것도 없으니 아예 버린 거였죠.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직원이 놀라 저를 부축했죠. 할머니, 앉아 계세요. 경찰 오면.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더 빌려줄 수 있어요. 네, 누구한테 거실 건데요?
저는 외우고 있던 번호를 불렀습니다. 민수 번호도 재욱이 번호도 아니었어요. 제 변호사 번호였죠. 10에 4827에 3915입니다. 저는 천천히 번호를 불렀어요. 휴게소 직원이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성 김태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태영 변호사는 제가 15년 전 남편 사망 당시 보험금 처리를 맡긴 사람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쭉 자산 관리를 맡겼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둘째 아들이 저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기했다고, 가방과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죠.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안 휴게소요.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제 집 비밀번호부터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요. 김 변호사는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민수가 집에 들어갈 겁니다. 금고 비밀번호도 바꿔주시고 제 인감도장 보관함도 확인해 주세요. 은행 쪽에도 연락해서 계좌 동결 조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죠.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직원에게 돌려줬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경찰은요? 변호사가 옵니다. 그때 같이 처리할게요. 그래도 빨리 신고하는 게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신 옆에 앉아 저를 지켜줬어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아까까지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죠.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겁없이 이런 짓을 한 거죠.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300억짜리 건물주라는 걸.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초라한 노인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흰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 싸구려 등산복 차림. 누가 봐도 돈 없는 할머니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저는 15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2 아들 키우고 사업도 했어요. 건물 관리하면서 세입자들이랑 임대료 협상도 직접 했죠. 세무사랑 변호사 만나서 절세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약해 보였던 건 자식들한테만 그랬던 겁니다. 엄마니까요. 자식 앞에서는 약한 척했던 거죠. 그게 실수였어요. 거울 속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흐릿했던 눈빛이 선명해졌어요. 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죠. 허리도 쭉 폈습니다. 이제 약한 엄마는 끝이에요. 저는 휴게소 매점으로 갔습니다. 주머니 동전을 다 털어 생수 한 병을 샀어요. 900원이었죠. 물을 마시며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고급 세단이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김태영 변호사였죠. 키 큰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어요,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제 얼굴을 살폈죠. 제가 멀쩡하다는 걸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비밀번호 변경했습니다. 금고도 새 비밀번호로 바꿨고요. 인감도장은 무사합니다. 은행 쪽에도 연락해서 긴급 동결 조치 완료했습니다. 잘했어요. 휴게소 CCTV는 확보했습니다. 아드님이 웃으며 차를 출발시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민수와 지연이가 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담배를 피우다 지연이한테 뭔가 말했어요. 둘이 웃더니 차에 올라탔죠.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예상했어도 실제로 보니까 충격이었죠. 저를 버리고 가는 게 조금이라도 미안했다면, 망설였다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민수는 웃고 있었어요. 경찰 신고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왜 그러십니까? 이건 명백한 유기죄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신고하면 민수는 겁먹고 도망갈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지금 제가 무력하다고 생각해요. 휴게소에 버려진 불쌍한 할머니. 며칠 굶으면 알아서 기어 나올 거라고 믿죠. 그래서요? 민수를 제 집으로 유인할 겁니다. 거기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깔끔해요. 변호사가 제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뜻대로 하시죠. 우리는 변호사 차를 타고 휴게소를 떠났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아드님한테는 연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연락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욱이한테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제가 처리해야 해요. 재욱이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착한 만큼 약했죠. 재욱이한테 이 일을 말하면 동생을 설득하려 들 겁니다. 그러면 일이 복잡해져요. 이건 제가 직접 끝내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낮 1시쯤이었어요. 변호사가 제 집 앞에 차를 세웠죠. 아파트 현관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문을 나섰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변호사가 새 비밀번호를 불렀어요. 저는 도어락을 찍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민수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뭐 좀 시킬까요?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일단 증여 취소 소송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3년 전 아드님께 해주신 3억 원, 증여세까지 치르셨죠.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증여 취소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 아파트도요. 네. 민수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 명의잖아요. 명도 소송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제 재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제 마음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유언장도 수정할게요. 둘째한테 갈 유산은 영원. 모든 자산은 첫째와 사회 환원으로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넌 큰 실수를 했어. 엄마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엄마를 각성시켰어. 이제 난 약한 엄마가 아니야. 300억 자산을 가진 사업가야. 그리고 넌 곧 그걸 알게 될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죠. 민수는 분명 올 겁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엄마 집 금고를 열려고 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됐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등산복을 벗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아까 휴게소 화장실 거울 속에 초라한 노인은 없었어요. 대신 단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예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님, 서류 작업 거의 끝났습니다. 고생 많아요, 변호사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수야,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드님이 올 겁니다.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사장님이 계시면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말이 맞았죠. 민수를 직접 마주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죠? 호텔을 잡아두었습니다. 강남 쪽 조용한 곳이에요. 변호사는 이미 다 준비해뒀더군요.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랑 옷 몇 벌, 그리고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CCTV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거실이랑 현관, 안방에 설치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녹화도 됩니다. 언제 설치한 거예요? 작년에 사장님 부탁으로 설치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 맞아요. 혼자 사는 노인이 많이 당한다는 뉴스를 보고 설치했었죠. 그때는 도둑 방지용이었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2시에 집을 나왔어요. 변호사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죠. 30분쯤 걸렸습니다. 강남 뒷골목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조용하고 깔끔했죠.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설정했어요. 여기서 집안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도 녹음됩니다. 화면에 제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죠. 제가 옆방에 있겠습니다. 뭔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아 태블릿을 봤습니다. 거실, 현관, 안방. 세 개 화면이 나뉘어 보였죠.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3시, 4시, 5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시켜 먹었지만 맛을 못 느꼈습니다. 6시가 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삑삑삑. 틀렸다는 신호음이 울렸죠.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데. 지연이가 물었어요. 왜요? 비밀번호 틀렸어요? 아니야, 분명히 맞는데. 민수가 다시 눌렀습니다. 삑삑삑. 또 틀렸어요. 엄마가 비밀번호 바꿨나? 설마요. 어머님이 비밀번호를 왜 바꿔요? 당신이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민수가 3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역시 틀렸죠.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수는 1년 전 비밀번호를 아직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완전 황당한데. 여분 열쇠 없어요? 있지. 화분 밑에. 민수가 현관 옆 화분을 들었어요. 밑에 여분 열쇠가 있었죠. 저는 깜빡했습니다. 그 열쇠를 치워야 했는데. 찰칵. 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둘 다 편한 복장이었어요. 마치 자기 집에 오듯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었죠. 드디어 들어왔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당신 엄마 지금 어디 계실까?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웃었어요. 휴게소에서 울고 있겠지. 경찰한테 신고했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 곤란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어차피 깜빡하고 출발했다고 하면 돼. 엄마가 증거라도 있어? CCTV 영상 정도는 나중에 편집하면 되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어요, 민수야. 지연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와, 여기 좋은 고기 많네. 한우잖아. 엄마가 혼자 먹으려고 산 거겠지. 우리 먹자. 그래도 되나요?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킥킥 웃었어요. 둘이 고기를 꺼내 구워 먹기 시작했죠. 저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고기를 먹던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고부터 열어야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민수가 옷장을 열었죠. 안쪽에 금고가 있었어요. 민수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틀렸어요. 뭐야? 다시 눌렀습니다. 삑.
또 틀렸죠. 아니, 이것도 바꿨어?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지연이가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왜요? 금고 비밀번호가 안 맞아. 진짜요? 어머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민수가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금고는 열리지 않았어요. 됐어. 일단 포기하자. 민수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어떡하지? 금고 안 열리면 도장을 못 꺼내잖아. 그럼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초조해했습니다. 민수는 담배를 피웠어요. 집안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더군요. 한참을 고민하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돌아오면 돼. 어머님이 돌아와요? 저희한테? 당연하지. 엄마는 갈 데가 없어.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잖아. 며칠 굶으면 제정신이 아닐 거야. 그때 우리한테 전화할 거고 우리가 데리러 가면서 조건을 거는 거지. 무슨 조건요? 도장이랑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데리러 가겠다고. 엄마가 거절하겠어?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당신 천재네.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어차피 엄마 집이잖아. 우리가 쓰면 안 될 게 뭐 있어. 민수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와인장을 열었어요. 제가 아끼던 양주들이 보였죠. 50만 원짜리 위스키, 80만 원짜리 꼬냑. 와, 엄마가 이런 거 숨겨뒀네. 민수가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따서 지연이랑 나눠 마셨어요. 맛있다. 역시 비싼 게 다르네. 둘이 킥킥거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마치 파티라도 하듯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죠. 분노가 고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빠, 나 SNS에 글 하나 올릴게. 왜? 어머님이 실종됐다고. 치매 기운 있으셔서 길 잃으셨다고. 왜 그래? 나중에 알리바이용이에요. 우리가 어머님 찾고 있었다는 증거 만들어두는 거죠.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내 와이프. 똑똑해. 지연이는 휴대폰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으로 봤습니다. 지연이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급합니다. 시어머님이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최근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연락 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치매 같은 거 없었어요. 멀쩡했죠. 지연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헉,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같이 찾아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지연이가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하더군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증거였죠. 밤 10시쯤 됐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완전히 취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술병이 굴러다녔죠. 야,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는 거지?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엄마한테 돈 받으면 사업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절대 안 망해. 근데 어머님이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 많아봐야 몇억? 남편 보험금이랑 땅 팔은 돈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면 우리 충분하죠. 둘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엄마한테 300억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돈이 이제 영영 민수 손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자정이 넘어서 민수와 지연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침대에 누웠어요. 둘 다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히 봤습니다. 호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민수야, 넌 방금 무덤을 팠어. 내 손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죠. 태블릿으로 집을 계속 확인했거든요. 민수와 지연이는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다 잠들었습니다. 아침 8시 변호사가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사장님, 어젯밤 영상 다 확인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금고, 비밀번호 시도한 것, 술 마신 것, SNS에 거짓글 올린 것 전부 녹화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변호사님, 제가 민수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시려고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지금은 무단 침입이랑 거짓 SNS 정도죠.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걸 원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협박 증거요. 민수가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대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녹음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앱을 켰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건네줬죠. 제 휴대폰은 변호사가 어제 찾아뒀습니다. 민수 차 안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약하고 불쌍한 엄마 연기를요. 민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인지 목소리가 걸걸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대한 약하게, 겁에 질린 것처럼요. 엄마, 어디야? 나, 경찰서에 있어. 경찰서? 민수 목소리가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제 휴게소에서 너희 기다렸는데 안 와서 경찰에 신고했어. 아, 엄마. 미안해. 깜빡했어. 진짜로. 화장실 다녀오는 줄 알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없더라고. 그래서 휴게소로 다시 갔는데 엄마가 안 계셨어. 거짓말이었죠. CCTV에는 민수가 웃으며 출발하는 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정말 깜빡한 거야? 당연하지. 엄마, 우리가 일부러 그랬겠어? 지금 집에 있으니까 와. 데리러 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조금 더 밀어붙여야 했어요. 민수야, 나 무서웠어.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알았어, 알았어. 우리 잘못이야. 집에 와. 같이 얘기하자. 근데 집에 갔었는데 문이 안 열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비밀번호가 안 맞더라. 그래서 못 들어갔어. 민수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제가 집에 왔다 갔다는 말에 당황한 거죠. 아, 그거. 엄마, 비밀번호 바꿨잖아. 기억 안 나? 내가 언제 바꿨어? 지난주에 바꿨다고 했잖아.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시네. 민수는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약하게 유지했죠. 그래. 내가 잊어버린 건가? 미안해.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 지금 어디야? 경찰서 근처 찜질방이야. 경찰 아저씨가 돈 좀 빌려줘서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저는 짧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근데 나 집에 들어가야 해. 약 먹어야 하거든. 약? 혈압약이랑 당뇨약. 매일 먹어야 하는데 이틀이나 못 먹었어. 어지러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약 같은 거 안 먹어요. 건강했거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약 가져다 줄게. 어디 있는지 말해봐. 아니야, 내가 직접 들어가야 해. 약장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 하잖아. 엄마, 지금 상황이. 민수야. 저는 목소리를 더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제발. 집에 들어가게만 해줘. 비밀번호만 알려줘. 민수가 또 침묵했어요. 오래 생각하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는 못 알려줘. 왜? 대신 거래를 하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바로 이거였죠. 제가 원하던 말이었습니다. 무슨 거래?
엄마 금고에 돈 있잖아. 그거 나 좀 줘. 민수야, 그건 5천만 원이면 돼. 아니, 그냥 1,000만 원만. 1,000만 원만 주면 비밀번호 알려줄게. 저는 흐느끼는 척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금고에 있는 거 다 합쳐도 3천만 원밖에 안 돼. 3천만 원? 그럼 그거 다 줘. 그건 엄마 생활비인데. 엄마, 선택해. 3천만 원 주고 집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계속 찜질방에서 살 거야. 민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협박이었죠.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줄게. 집에만 들여보내줘. 좋아. 그럼 엄마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내가 문 열어줄게.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도 알려줘. 알았지? 응. 엄마,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경찰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변호사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입니다. 잘 됐네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죠. 민수는 엄마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라고. 3천만 원을요. 1시간 뒤 민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까 3천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 5천만 원 줘. 그럼 확실하게 비밀번호 알려줄게. 안 그러면 엄마 평생 집 못 들어가. 변호사가 문자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 사람 제정신입니까? 친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민수예요. 저는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5천만 원 줄게. 오늘 저녁에 갈게. 민수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키읔키읔 잘 생각했어. 저녁 6시에 와. 딱 5천만 원 준비해 와. 1원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감정을 통제했죠. 변호사님, 경호원 불러주세요. 몇 명이나 필요하십니까? 3명이면 될 것 같아요. 덩치 큰 사람들로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죠. 오후가 됐어요. 태블릿으로 집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치킨 박스가 널려 있었죠. 야, 오늘 저녁에 엄마 온대.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웃었어요. 진짜요? 돈 가져온대요? 그럼 5천만 원 들고 온대. 우리 대박이야. 어머님 불쌍하긴 하네요. 뭐가 불쌍해? 엄마가 평소에 우리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민수는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 탓이라고 믿는 거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오후 5시 경호원 3명이 도착했습니다. 다들 190cm가 넘는 덩치들이었어요. 믿음직했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약한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민수야, 이제 끝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차를 타고 제 집으로 향했어요. 30분이 걸렸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6시 정각이었어요. 자, 올라가죠.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경호원 3명과 변호사가 함께 탔어요. 제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뒤에 선 경호원들과 양복 입은 변호사를 본 거죠. 엄마, 이게 무슨...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들어가자, 민수야. 우리 할 얘기가 많거든. 저는 민수를 지나쳐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호원 3명이 현관 양쪽에 섰어요. 변호사는 제 옆에 섰죠. 민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지연이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하다 만 얼굴이었죠. 경호원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제 뒤에 섰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죠. 민수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왔어? 우리 엄마 찾았잖아. 진짜 걱정 많이 했어. 찾았다고?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어제 휴게소에서 엄마 못 찾아서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거짓말. 엄마, 너희 경찰에 신고 안 했어. 확인했거든.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 정말. 닥쳐. 저는 지연이를 쏘아봤습니다. 지연이가 움찔했죠.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민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휴게소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민수가 담배를 피우며 지연이랑 뭔가 말하는 장면.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웃으며 차에 올라타는 장면. 차가 출발하는 장면. 민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이건 뭐야, 민수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깜빡해서 웃으면서 출발해? 깜빡해서 내 전화를 차단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보낸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3천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 5천만 원 줘. 딱 5천만 원 준비해와. 1원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 민수와 지연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제 집 안 CCTV였죠. 민수가 금고를 열려고 하는 장면. 제 술을 마시는 장면. 침대에서 자는 장면. 무단 침입, 절도, 공갈 협박. 이 정도면 형사처벌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모를 눈물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자식이 무릎 꿇고 우는데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죠. 퍽, 퍽, 퍽.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봉투. 제가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장이야. 3년 전에 내한테 준 3억 원. 다 돌려받을 거야. 엄마, 그건 이미 다 쓴 돈이야. 어떻게? 내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증여세까지 내가 다 냈는데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증여 취소 사유가 충분하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민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봤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봉투. 엄마, 잠깐만. 명도 소송장이야.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명이 알지? 한 달 안에 나가.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내 재산인데 내가 왜 너희한테 공짜로 빌려줘야 해?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아기도 있는데. 아기?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이는 배를 만졌어요. 2달 됐어요. 손주예요, 어머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려 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 아기 엄마 아빠가 휴게소에 시어머니를 버리는 사람들인데 그 아기를 내가 왜 생각해줘야 해? 어머님,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고속도로 한복판에 칠순 노인을 내팽개쳤잖아.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부모가 돼?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봉투.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투를 집었습니다. 유언장 수정본이야. 둘째에게 갈 유산 영원. 모든 자산은 첫째 재욱이랑 사회에 환원할 거야. 엄마, 그럼 나는 넌 아무것도 못 받아. 1원도.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제발. 나 죽으란 소리야? 내가 먼저 날 죽이려 했잖아. 엄마, 민수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앞에 섰죠? 내려다봤어요. 자식?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내 자식은 휴게소에 날 버리고 갔을 때 죽었어. 엄마, 너는 무단 침입자일 뿐이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술 마시고 잠자고 주인 협박한 범죄자. 그게 너야. 민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날 낳았잖아. 낳긴 낳았지.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너는 내가 낳은 것만 빼고 자식으로서 해야 할 걸 아무것도 안 했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돈 빌려갔지. 6개월 뒤에 갚는다더니 소식 끊었어. 5년 전에도 그랬고, 그때마다 난 참았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고 믿었어.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래도 참았지.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면서. 저는 손가락으로 민수를 가리켰어요. 근데 넌 뭐 했어? 엄마를 휴게소에 버렸어. 거기서 끝이야. 내 인생에서 넌 끝이야.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민수가 변호사를 봤어요. 어머님은 300억 원대 건물 주십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소유하고 계시죠. 당신이 생각했던 가난한 노인이 아닙니다. 민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이도 입을 벌렸어요. 300억이라고? 네. 그걸 몰랐죠? 어머님은 일부러 숨기신 겁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다가올까봐.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지. 근데 넌 이제 그 돈 구경도 못해. 한 푼도. 저는 민수 옆을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 민수야. 너희한테 줄 3억 원이면 독거노인 몇 명이 따뜻한 겨울 나는지 알아?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100명이야. 100명이 따뜻하게 밥 먹고 병원 가고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너희한테 그 돈을 줘야 해? 나한테 효도는커녕 유기한 인간들한테? 저는 경호원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내보내. 잠깐만요, 사장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기방임죄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민사만으로는 부족해. 형사처벌도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내일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민수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형사고소만은. 전과자 되면 나 끝이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날 끝냈잖아. 휴게소에서 경호원들이 민수와 지연이를 끌어냈어요. 둘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민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이 고요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린 거죠.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니, 맞아. 이게 맞아. 제가 약해 보였던 건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자식 앞에서 강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약한 엄마는 끝났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 살아왔고 사업도 했고 300억을 만들었어요. 그런 내가 왜 자식한테 당해야 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수 없이
배신감 없이, 상처 없이, 그냥 저로 사는 인생이요. 그날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경호원들이 강제로 내보낸 다음 날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바꿨죠. 혹시라도 들어올까 봐요. 일주일 뒤명도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제 승소였어요. 민수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이었죠. 집행관이 찾아갔을 때 민수는 없었대요. 지연이만 있었다고 합니다. 지연이는 울면서 짐을 쌌다고 했어요. 변호사한테 들었죠. 어머님 원망한다고 하더군요. 손주까지 길바닥에 내몰았다고.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손주요? 그 손주의 아빠 엄마가 시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렸는데 제가 왜 걱정해야 하죠? 증여 취소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3억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이 났죠. 하지만 민수는 돈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이미 다 쓴 돈이었으니까요. 결국 민수 명의로 된 차가 압류됐습니다. 그거 팔아서 500만 원 받았어요. 나머지 2억 9,500만 원은 앞으로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 됐죠. 그리고 유기방임죄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민수를 봤어요. 3개월 만이었죠.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지연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게 보였죠. 5달쯤 됐을 겁니다. 검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엄벌을 원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는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피고인 박지연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정가자가 된 겁니다. 둘 다요. 법정을 나올 때 민수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잘못했어. 경호원이 민수를 밀어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죠. 그날 저녁 재욱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수 일 들었어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재욱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욱아, 내 동생이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고 있지? 알아요. 민수가 잘못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동생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욱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해했을 거야.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진 기분. 차도 없고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이 혼자 남겨진 기분 말이야. 재욱이가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으면 민수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엄마한테 쥐어짤 게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거야.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넌 사과할 필요 없어. 넌 항상 좋은 아들이었으니까. 재욱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민수를 정말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응, 못해. 영원히요? 응, 영원히. 재욱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재욱아, 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내 덕분에 힘내고 있어. 곧 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를 용서할 수 없냐고요? 네, 못합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민수는 들킬 때까지 웃으면서 파티하던 사람이었죠. 잡히고 나서야 무릎 꿇었어요. 그건 뉘우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투자한 새 건물이 완공됐어요. 서초동에 있는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었죠. 총 공사비 200억 원이 들어갔고 완공 후 시세는 250억 원이었습니다. 준공식 날이었어요. 11월 초순의 맑은 날씨였죠. 저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거울을 보니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공식장에는 건설사 사장, 구청장, 그리고 세입자 대표들이 왔어요. 50명쯤 모였죠. 재욱이도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와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 지우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지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우리 지우. 할머니, 이 건물 다 할머니 거예요? 그렇지. 와, 할머니 대박. 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축하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준공식이 시작됐습니다. 구청장이 축사를 했고 건설사 사장이 감사 인사를 했죠.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건물주 김순자 여사님 나오셔서 테이프 커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큰 가위를 받아들었죠. 빨간 리본이 건물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재욱이가 옆에 섰어요. 수진이와 지우도 함께 섰죠.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싹둑. 리본이 잘렸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15년. 혼자 살아오며 모은 돈. 그 돈으로 만든 이 건물. 제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민수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죠.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진 촬영을 하는데 뒤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들여보내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렸죠. 민수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죠. 경호원 2명이 민수를 막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나야. 민수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경호원에게 눈짓했죠. 내보내. 엄마, 제발. 지연이가 애 낳았어. 엄마 손자야. 손자 한 번만 안아봐. 경호원들이 민수를 끌어냈습니다. 민수는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우리 집도 없어. 애기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 엄마. 민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공식장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손자가 태어났다고요?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제 일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제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준공식이 끝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고급스러웠죠. 재욱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혼자서 이런 건물을 만드시다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저는 재욱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욱이가 웃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재욱이네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정식집에서 조용히 식사했죠.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는 왜 안 왔어요? 재욱이가 당황했습니다. 수진이가 지우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지우야, 작은 할아버지는 이제 못 와. 왜요?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화해 안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어떤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철없는 나이가 아니었죠. 뭔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조용했죠?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테이프 커팅하는 사진, 재욱이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모두 좋은 사진들이었어요. 민수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민수가 없어서 더 좋았어요. 배신의 상처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는 이제 71살입니다. 칠순도 넘었죠.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입니다. 약한 엄마로 사는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는 강한 여자로 살 겁니다. 300억 자산가 김순자로요. 민수에게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죠. 잘못한 건 민수였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휴게소에 버려진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문은 닫혔습니다. 민수에게로 가는 문은요. 그리고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